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2부는 시민에게 듣는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시민에게 듣는다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시민들에게 질문을 듣고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이사장님의 대답을 듣는 중의적인 뜻을 가진 제목인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여기 대본에 적어주셔서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고 제 이름은 윤희석이다 보니까 뭘 해도 자꾸 희석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큰일을 해도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겸손하게 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행사장 들어오실 때 질문지 다 적으셨죠? 네, 저희가 앞에서 유시민 이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도 이름이 이게 진국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원국 작가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연에 가서 이렇게 그 환호가 있으면 유시민 안 부럽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름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시민. 저는 강원국인데요. 강원도에서만 통해요. 시민은 그냥 다 통하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어요. 유시민 장관과 내가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정말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앉아도 되죠? 정말 이 질문을 하려고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요. 혹시 제가 강연 다니면서 유시민 장관님 디스하고 다니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알죠. 글쓰기 특강,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예. 들으셨어요? 예, 그 얘기 누가 이렇게 그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예, 그 글쓰기 책은 유시민 거 읽지 마라, 도움 안 된다. 이런 거. 뭐 경쟁사니까 뭐 양해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무시하시는 거예요. 니깐 놈이. 그리고 해봤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예, 그 이제 강원국 선생의 글쓰기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보조 교재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실제로 여기에서 대통령의 글쓰기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읽어보신 분 거수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글쓰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적은 것 중에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장님께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단의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회원 가입 수는 증가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신임 이사장이 얼마나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저기 다 사무총장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5만 4천, 하여튼 5만 5천 명 턱 밑이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사장 되어서 뭐 특별히 회원이 많이 증가하진 않았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저는 평생 회원인데 회원으로서 재작년인가요? 그 썰전할 때
노무현 재단은 회원들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뭐 회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좀 많이 늘었다고 뭐 몇천 명 늘었다고 사무처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그 정말 기대가 커요. 우리 이사장님 새로 되시고 나서 정말 이게 불같이 살아날 거다 재단이. 근데 오늘 2층에 14분 계신 거 보니까 네. 다음 질문인데요. 노무현 재단은 보통 때는 무엇을 하는 재단인가요? 이게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쓰신 것 같은데 평소 그러니까 보통 때 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들어올 때 쓴 질문이라 우리 이 행사 진행되는 동안 이미 답은 다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질문 나온 김에 사실 제가 이제 의용지식인 하다가 요새 다 하차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 못 해드렸어요, 제가. 예컨대 뭐 어떤 평론가분의 2002년 대선 박스떼기 발언 이런 거요. 그때 여러분들 격분하셔서 막 재단에 전화하시고 업무가 막 한 3주 동안 마비되고 이랬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방송 나가고 있었으면 바로 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민주당 국민경선의 룰 자체가 당에서 만든 게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성별로 반반씩 나누고 지역별로 인구 비례 맞추고 연령대 나누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에게 선거인단 하겠냐고 확인하고 그분들 상대로 선거운동에서 경선을 했죠. 근데 2007년 경선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모든 후보 캠프들이 다 대리 접수를 했죠. 근데 2007년도의 문제는 사실은 그 성연령 지역 할당도 안 했죠. 그냥 아무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대리 접수도 다 열었고요. 선거인단을 따로 뽑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룰 자체가 불합리했던 것도 있지만 그 룰을 정하는 회의 과정, 협의 과정에서 뭐 어떤 후보님 진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막무가내로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른바 박스떼기 사건인데 그거를 같이 놓고 그분이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이제 사실 오인이거든요. 간단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그렇다고 해서 또 시사 프로에 또 나갈 수는 없잖아요. 폼 잡고 저 하차합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재단이 팟캐스트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재단 누가 하게 되나요? 진행은 제가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준비가 되면 정식으로 알려드릴 텐데 지금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이제 며칠 날 처음 업로드 하냐, 뭐 누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재단이 팟캐스트를 한다, 진행을 제가 한다, 그것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아직은 공개가 안 됐을 텐데, 다만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금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그 파동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근거 없이 또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게 뭐 우리가 무슨 성명 낸다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그것만 하자고 팟캐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의용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도들을 제가 이렇게 챙겨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이렇게 이것은 뭐 거의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 볼까 그렇게. 예. 아니 이게 그러면 아니 지금 분위기는 정치 재개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정치 재개선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또 이제 유아무개 드디어 몸풀기. 예? 노무현재란 이사장 맡아서 밑자락 깐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정치복귀 몸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특단의 조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는 저를 자꾸 괴롭혀요. 저를 넣고 여론조사를 자꾸 해가지고 근데 이걸 못하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법을 다 찾아보니까 이거를 강제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면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여론조사 회사들이 회사 등록도 하고 여론조사 하면 미리 신고도 하고 결과 등록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누구를 넣고 조사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거기다가 좀 안내 좀 해달라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더 본인이 진짜 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 좀 여론조사할 때 넣지 말라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주는 정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형태래요. 그거라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서 유시민 테마주가 엄청 떠요. 대선 테마주로. 그거 다 사기예요. 제가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긴 하죠. 거기 이제 무료 광고 모델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회사의 대주주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 될까 해서 제가 맡은 건데, 다른 회사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대학 동기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도 있고 제가 옛날에 좀 알던 분이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자기들끼리 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피곤해요.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예, 다음 질문 할게요. 노무현 재단이 시민에게 여기 시민은 유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어떤 재단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그 노무현 재단은 아직은 시민들이 정확히 이렇게 알지는 못하죠.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시민학교나 이런 활동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센터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한 2년간 열심히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고, 저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참 좋은 뜻으로 모여서
모임도 만들고 활동도 하고 뭐 공연도 꾸며보고 하는데 장소를 못 구하고 돈이 없어서 장소 구하려면 다 돈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재단 회원들이 이 후원금 내신 걸로 우리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그러면 그때쯤 가면 노무현 재단은 시민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시민들의 조직이구나, 그런 인식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길게 보면 그렇게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예.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이사장님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랑 제일 잊고 싶은 순간은 각각 언제인가요? 유시민 이사장님의 영원한 팬. 예, 제가 이제 지금 60인데 그 60인데 19살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20살 때부터 치면 한 40년 정도 제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역시 제일 좋았던 날은 2002년 12월 19일 밤에 우리 대통령 당선되실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영상을 뭐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마주치게 되면 되게 두근두근해요. 그때 영상을 보면. 그리고 이제 잊고 싶은 날은 역시 돌아가시던 날이죠. 그 안 돌아가시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날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안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제 삶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 되게 중요한 분이었구나, 이런 질문 받을 때 새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서운하실려나? 저는 이 질문 받고 갑자기 결혼식이 생각나던데. 큰일 났다. 이사장님, 요즘 행복하신가요? 요즘 자신의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마 그 강의하실 때 그때 사진, 옛날 사진 그 얘기 아마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어디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 딱 답이 있네. 여기 선생님 언제부터 그렇게 멋지셨어요? 저 원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하던 시기에는 그 멋짐을 표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그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꼭 말 안 했어도 될 것들도 많았는데 괜히 말했다 싶은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남 안 듣는 데서 몰래 가서 살짝 얘기를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걸. 저는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세상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조직에 몸을 담아본 게 아주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20대 때 빼고 나면 거진 한 15년 이상 조직이라는 데 있어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갑자기 장관이 되고 뭐 갑자기 최고위원이 되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 입문하자마자 국회의원 되고 1년 후에 재선의원 되고 그 1년 후에 집권당 최고위원 되고 그 1년 후에 장관이 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인간이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이게 제 주관적으로는 뭐 나야 봉사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남들이 보면 굉장히 출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출세를 한 사람에게 맞는 처신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런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혼자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 때처럼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조직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건데, 제가 멘토도 없고 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보고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방금 몇 년 만에 뭐 되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10살인데 태어났을 때 남편이 이름을 유시민이라고 짓겠다고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아이가 오늘 친구랑 말씀 들으러 왔어요. 미래의 꿈나무 두 아이에게 좋은 덕담 바르게 크라고 응원 말씀 부탁드려요. 유아림이네요. 네, 유아림. 예. 덕담이야 뭐 알아서 크겠죠. 근데 그냥 아이들 보면 그냥 자기 타고난 대로 뻗어가면서 살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모양이 있는데요. 그게 타고난 거랑 발 딛고선 환경이랑 이런 게 좀씩 다르기 때문에 모양들이 다 이렇게 제각기 뻗어 가거든요. 근데 어떤 이쁜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애들을 거기 이렇게 맞추는 거는 되게 아이들한테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정대로 뻗고 싶은 방향으로 그렇게 뻗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아까 답변이 되신 질문인데 정치를 하면 어떠시냐 그러면서 성심껏 이 성심껏 밀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성의껏 하겠다는 건데 이건 건너뛰고요. 네. 주변에 지금 경제를 이유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민주주의하고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독재한 나라들은 다 망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여도 독재적인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다 오래 그 발전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 근대 이후의 이 역사를 보면 권위주의, 독재, 독점 이런 것을 한 사회는 일시적 번영을 누린 사례는 많이 있으나 그 번영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기복은 있지만 번영한 나라들은 다 정도 차이도 있고 특징도 좀씩 다르지만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들이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 이제 1인당 국민소득 그 순위표 그거를 쫙 보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학술적으로는 다 결론이 난 사항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이유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저께 뭐 아주 경사나서 그런 분위기예요.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잘한다 보다 못한다가 1% 많이 나왔다고 해갖고 어떤 신문들은 보면 막 완전 축제 분위기잖아요. 좋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철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지지율이 떨어져가는 이 그래프들을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문 대통령은 절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밖으로 내색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한 말,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만 청와대에서는 하지만 저는 우리 이 대중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중민주주의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절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선출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꼭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콜로세오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욕망이 욕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욕망이 욕망을 통제해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그리고 다수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다수가 표출하고 있는 욕망을 편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보통.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옳은 일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은 모든 권력자들을 다 똑같이 봐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 이 시각으로 딱 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보도들이에요. 뭐 지금 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좋다고, 정가 14개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악착같이 뽑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이명박 씨가 그 부자 되세요라는 그 유행어가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고, 장사 잘 되게 해드릴게요,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박 씨에게 투사를 했고, 그 상황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뽑았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신데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짜 잔인하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게 그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천몇백만 분의 일씩의 그 자기 몫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지읒지읒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책임 없나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죠. 5년 반 전에 6년 전인가요? 벌써 6년 전에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국민들이. 그때 산수 못한다고 얘기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왜 뽑았냐? 왜 뽑았냐? 그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그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욕망. 그러면 내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취직을 잘할 수 있고, 정당한 욕망이에요. 정당 부당을 따질 것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교묘히 부추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저는 지금 와서 제 이름하고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분이 그때는 몰랐죠. 순 거짓말이야. 모를 수가 없어.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5분 얘기해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허상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그 개인도 비극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저기 구치소에 더 잘 돌봐주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들이 있는 그런 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들은 의리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몫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베이비 토크, 주어 하나 수어 하나밖에 말 못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간결화법이라고 축켜 세웠던 기자분들은 다 어디 갔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늘 대통령을 자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봐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각으로
이 정부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른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 못하고 있다. 오케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오래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미 예견됐던 거죠. 왜냐? 경제 상황이 빨리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견됐다고 봐요. 이거를 뭐 전 정부가 9년 동안 어떻게 해놨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단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지지율이 내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경제 일자리 이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경제 성장률 공약을 하시지 말라고요. 그거 다 사기라고요. 불황에 빠져있는 국민 경제를 다시 고도 성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가난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불황을 못 벗어나냐고요. 지금 미국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OECD의 그 지금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2.8, 2.7 이렇게 돼 있는데 다 1%대예요.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관료, 대통령, 정치인, 경제학자들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몰라요. 원래 돌팔이라고요. 좀 유식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폴 크루그만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미국 경제학자가 한 말이죠. 현대 경제학은 19세기의 의학과 비슷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뭐 치료를 못 한대. 19세기 의학이요. 지금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과학이 아니고요. 환자가 오면 치료를 못 해요. 치료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큰 흐름은 기술 혁신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컴퓨터, 인공지능. 이거는 산업혁명기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벌어졌을 때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어났던 거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흡수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빨리 안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고, 거기다가 젊은 층은 굉장히 고학력이잖아요. 이 고학력의 이 젊은 신규 진입자들을 흡수할 만한 정도의 일자리들이 그 숫자보다 훨씬 적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뭐 영국에 있는 세계적 석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제학자분이 책도 엄청 많이 판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모모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그저께 봤는데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뭐 지금 문정부가 하는 거는 뭐 다 엉터리고 뭐 산업 정책이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러면 이제 산업 정책을 뭘 키워야 되냐고요. 어느 산업을 키우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의사라면.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국가가 산업 정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대문짝만한 인터뷰로 나와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또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또 경제를 팽개쳐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부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싸가지 없다 그럴 거라고. 저는 정부에 있지도 않고 정부에 갈 생각도 없고 선거에 나가지도 않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건 못 맞고요. 다른 좋은 것들 이런 게 생기면 좀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북한 변수가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어렵더라고. 뭐 탄핵을 당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빨리 탄핵 당하기 전에 탄핵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탄핵 당하기 전에 빨리 북한하고 해가지고 그쪽이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간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수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만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까지 다 걸려 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북한하고 잘 협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비위도 잘 맞추고, 네? 그 중요하거든요. 힘 있는 분은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그 정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으면 좋겠어요. 금년 말에. 저는 이 유시민 장관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제일 멋있어요. 요즘 강의를 통 안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항상 우리 와이프가요, 알쓸신잡을 보다가 당신이 왜 알쓸신잡에 못 나가냐, 유시민 장관하고 캐릭터가 겹친다. 확실히 좀 겹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뒷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잠깐만요. 저는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데 그 어르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그 자녀분들 두신 분들이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특별한 교육관이 있으신가요? 교육관이요? 예. 없어요. 없고요. 그냥 키웠어요. 그냥 키우고 애들을.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이 키웠어요. 그게 저희 교육관이에요.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가족 구성원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저도 그 우리 아들 하나를 햇볕 정책을 계속 하면서 키웠거든요. 네. 계속 대학을 못 가던데. 예, 이 마지막 질문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핸폰에 무슨 어플을 자주 사용하시는지요? 추천하고 싶은 어플이나 스마트폰 팁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플을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있구나. 제가 스마트폰을 원래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요. 없이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처음에 핸드폰 장만할 때도 저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집 전화로만 원고 청탁 받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락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1998년도에 처음으로 그 휴대전화를 장만했고요. 작년에 그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는데 금년인가 보다 했는데, 이유가 단톡방에 제가 없으니까 따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피처폰 셀룰러폰 쓰고 있으니까 따로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제발 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딴 분들 때문에 스마트폰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톡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거의. 가끔 꽃 검색 이런 거 다니면서 꽃 검색 이런 거 해요. 어디 강의에 가면 제가 항상 유시민 장관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모르거든요. 이건 좀 이따 번호를 좀 따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정치할 때 전화번호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주소로 목록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 정리하려니까 너무 야박하고 이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럽에 방송 찍으러 갔다가 스위스 항공 타지 마세요. 핸드폰 안 찾아줘요. 분명히 비행기 안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찾아주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소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구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모르는 게 오면 안 받아요. 되게 기자분들 전화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용무가 있는 분들은 문자를 남기거든요. 그 문자 보고 이분은 내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씩 입력해서 지금 이제 조금 생겼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과거의 인간관계가 싹 정리돼 버렸어. 예. 입력해 놓을게요. 오늘 최대 수학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예.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사실은 오늘 행사는 그 기념관이랑 시민센터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께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아마 좀 집 조감도나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제가 와보니까 이미 설계까지 다 돼 있고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회의 좀 남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것만 하고 있고요. 그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모임이 아주 뜻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크게 달라질 것이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것보다 조금 이제 소통 면에서 좀 더 자주 회원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그다음에 밖에서 무슨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 있으면 또 회원분들이 또 재단으로 막 신고를 막 하시잖아요. 너네 뭐 하냐 이러면서 그런 거 올 때 좀 더 기민하게 그렇게 좀 대처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기념관은 김해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운영은 우리가 하게 되지만 집 짓는 것 자체는 김해 시가 하게 되고 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님이 다 열심히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셔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의 시민센터는 우리 재단이 짓는 거여서 하여튼 내년에 특별모금 캠페인도 해야 돼서 이틀 전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참여정부 때 정부하고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분들 한번 모였어요. 한 200여 명 정도 오셨던데요. 아주 오랜만에 얼굴들도 보고 정도 나누고 다 우리 대통령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인연들이어서 굉장히 오붓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그분들은 좀 세게 후원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고 요새 또 나라 일 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11조도 내는데 못 낼 거 뭐 있냐 이런 분위기로 좀 했고 우리 이제 일반 회원들이나 시민들께는 이렇게 또 열어서 모금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기부하실 수 있도록 드릴 거고요. 이제 아마 나중에 자세하게 또 그것도 나중에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제 고액 후원을 하신 분들은 그 집에 어떤 표시를 좀 남겨줘야죠. 오프라인에. 근데 후원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새길 수가 없어요. 일반 후원자들은.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묘역에 가서 자기 박석 찾듯이 내가 후원한 내역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리고 요새 기술이 좋은 게 많대요. 그렇게도 좀 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기부하신 분들은 그 시민센터에 가서 자신의 기부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소식도 주고받고 또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 이런 행사도 좀 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돈 내란 얘기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네, 재단에 관한 다양한 어떤 정보부터 유시민 이사장님의 개인의 사생활까지 오늘 좀 사생 팬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더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진행될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더 괴롭혀 주셔야 저희 노무현 재단이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노무현재단 회원의 날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행복하셨어요? 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19년에는 회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작은 바보들이 또 있습니다. 저를 사회자로 섭외해 주신 바보들. 여러분들의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밖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분들이죠. 이제 행사가 끝나면 남아서 정리하실 분들인데요. 그 자원봉사자분들과 노무현재단 직원들입니다. 모두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또 저를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